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이론반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어제까지 2차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리는 이제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또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겠죠. 1차는 거의 다 합격할 것이고 2차 보고 나서 번아웃 될 수 있을 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2차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 2월에는 교육과정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각 교과의 기틀을 잡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 요번에 이제 2권이 있는데 책 맨 앞에 머릿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머릿말에 보면 초등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에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거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거죠. 교수와 교사들이 모여서 교과서라는 걸 만듭니다. 교과서는 학생을 위한 것이죠. 이 교과서를 학생들이 보고 교사도 보게 되는데, 교사가 교과서만 보고 가르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또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될지 이 교과서를 지은 교과서 집필진의 의도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사용 지도서라는 걸 만듭니다. 교사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사와 학생이 교실 안에서 교수와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수는 교사에 초점을 맞춘 행위이고 학습은 학생에 초점을 맞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실 내에서의 교수학습을 잘 하는 교사를 뽑는 거니까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지도서 이런 것들을 잘 알면 되는데,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교과서 몇 쪽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도서가 교과서를 이렇게 담고 있는 좀 큰 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교과서 축세본이 있고 이 날개 부분과 밑에 부분에 교과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는 다 이미 지도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국가교육과정과 지도서만 공부하게 되면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교사학습을 다 아우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각 과목별로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각 과목별로 지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과 교육과정이 따로 있고 국어과 지도서가 있는데 지도서의 권수가 과목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국어, 오늘 공부하게 될 국어 지도서는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한 학기마다 있기 때문에 12권이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몇백 페이지 되는데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실과 같은 경우는 5, 6학년만 있기 때문에 5학년 지도서 하나, 6학년 지도서 하나 이렇게 얇습니다. 그러면 국어를 공부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실과를 공부할 때는 더 적은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그 지도서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도덕 같은 경우는 국정지도서라고 해가지고 지도서가 단 한 종류인데, 실과 같은 경우는 지도서가 여러 종류예요. 검정지도서라서. 따라서 여러 내용들을 원래 내용은 얇지만 다른 시각에서 여러 지도서가 있기 때문에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많은 양에 있는 국가교육과정과 지도서를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 2월에는 좀 더 이론적인 것, 이론적이라고 하면 국가교육과정과 보통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교육론. 여러분 대학교에서 교대에서 강의 들을 때 국어교육론 또는 국어교육방법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제 것이 되는 것이고, 교육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교사학습 모형이랄지 또는 지도 방법들이죠.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 더 많은 시간에 실제를 배우는데, 실제 때는 지도서 강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교과서에 대해서 막 설명한 것들을, 교과서가 워낙 많으니까 다 공부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교육론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지도서 총론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도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앞에 이론적인 부분들이 한 몇십 페이지 되고, 나머지 강론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 설명한 것이 몇백 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이 지도서 총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이론적인 거라서 각 지도서마다 동일 내용, 거의 동일 내용이 들어있어서 1, 2월에 한번 쭉 개관으로 보고 나서 다음에 지도서 강론이라는 교과서를 볼 때 틀을 잡는 것이 공부하는 이제 핵심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7, 8월에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기출문제를 풀게 되고,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모의고사를 한번 풀게 되면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현재 초등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전환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2009 교육과정이 있었을 때하고 다음에 현재 15 교육과정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래서 교육과정 전환기라서 2015 교육과정으로 가지고는 1, 2, 3, 4학년 지도서 교과서를 공부하게 되고 2009 이전 교육과정으로는 5, 6학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두 개가 산재해 있는데 시험 문제는 2015 교육과정만 나올 거지만 교과서는 현재 1, 2학년은 2015로 5, 6학년은 2009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새롭게 올해부터 3, 4학년 교과서가 바뀌면서 지도서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1, 2학기 지도서가 한 9월쯤에 나오게 되면 9월에 3, 4학년 지도서 강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3월부터 6월까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지도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도서가 나온 다음에 3, 4학년은 이때 1, 2, 3, 4학년 1학기까지 다 보고 5, 6학년도 다 미리 공부해 놓고 3, 4학년 지도서 중에서 2학기가 새롭게 나오면 그것만 살짝 빨리 봐가지고 실제를 마무리하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1년 안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기본 3년, 뭐 많게는 5년, 6년 막 이렇게 오래 공부하지만 초등은 초수 아니면 거의 재수로 다 합격이 되죠. 그래서 다 합격이 되는데 나만 재수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은 9쪽부터입니다. 2015 교육과정 이렇게 써있죠. 2015 교육과정 이렇게 써있는데 각 챕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영어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각 챕터마다 0장, 00장, 01장, 02장 해가지고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모든 교과의 00장은 아까 말했던 국가교육과정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어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아요 라고, 또는 이렇게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라고 문서적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교육과정이 제일 큰 틀이니까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통 01장은 교수학습 모형, 다음에 여러가지 중요도 순서 또는 여러가지 유목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쭉쭉쭉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론을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00장에서는 교육과정을 배우고 01장에서는 여러가지 모형이라든지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을 쭉 이렇게 훑는식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작년에는 책을 교육과정 책 따로, 다음에 이 각 과목별 지도서 길라잡이라고 따로 했는데, 어차피 한 과목을 공부할 때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00장으로 다 교육과정을 분산시켜서 각 과목별로 하나씩 공부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텐데 9페이지 보면 교육과정, 줄글로 이렇게 많고 하니까 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 또는 이번 책을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11쪽에 잠깐만 먼저 가보면 11쪽 같은 경우에 날개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11쪽에 처음 나타나는데 날개 부분에 뭘 표시했냐면 이렇게 기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을 쭉 따라가면 비판적 이해에서 비판적이라는 세 글자를 쓰도록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언제? 2016년에. 따라서 전체적인 문서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을 저와 같이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외울 부분들을 확인하고, 다음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글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남는 것은 중요한 키워드와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면 다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과정을 한 번도 안 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교육과정이란 어떤 틀거리로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이 교과는 이렇게 가르치세요라고 차근차근 설명한 것이죠. 따라서 그 교과의 성격을 먼저 얘기합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01. 성격을 얘기하고 두 번째, 목표. 아이들이 국어 교과 교과서를 다 보고 배우게 되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갈 때쯤 초등교육을 공부하게 된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게 될 거예요 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세 번째,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은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치고, 사회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과 같은 경우는 5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년별로 몇 학년 때는 뭘 가르치시고, 다음에 이런 분야는 이렇게 가르치시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내용체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학년별로 또는 영역별로 성취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3학년이 될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세부 목표예요. 이거는 큰 목표이고, 이건 베이스고, 큰 목표, 이거는 이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를 학년별로, 영역별로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잠깐 보냐면 40쪽에 보게 되면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교수 학습이란 무엇이냐? 실제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정리해 놓은 글이고, 평가는 아이들한테 지도가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평가하죠. 이런 것도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교사가 이런 교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점검한다든지, 또는 교육하는 도중에 자신이 지도한 바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성격은 보통 교과마다 한 페이지 정도, 한쪽 정도. 목표는 거의 3-4줄? 많게는 6줄 정도? 내용 체계는 요거는 표로 그냥 한 페이지. 거의. 근데 보통 한 3페이지까지 가는 것도 있고. 성취 기준은 100페이지 넘고 막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제일 많은 분량이고, 교사 학습도 거의 과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평가는 거의 한 페이지. 그러니까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왜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뭘 하느냐? 교과서를 만들어요. 교과서. 지도서 강론, 교과서를 만드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1, 2월에는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 교과서니까 나중에 3월, 6월 교과서 강론을 배울 때 여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므로 이때는 이제 맛보기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시험은 이제 내용 체계, 그다음에 교사 학습 방법, 방향, 평가 이런 데서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과목은 성격에 있는 주요 키워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한다. 각 과목마다 방향성이 있어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그 중요한 부분들을 딱딱딱 찝어줄 테니까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쪽 성격입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과에서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 교육과정 전체의 총론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각 과목별 총론이 아니라 그 과목들을 관장하는, 또는 국어는 몇 시간 가르치세요, 수학은 몇 시간 가르치세요, 이렇게 시수도 정해주고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교육을 통해서 가져야 될 6가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자기관리 역량이라든지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 여러 6가지 역량이 있는데, 그런 역량들이 각 교과별로 조금 구체화되어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조금 성격 파트에 잘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차원에서 총론에서 제시하는 목표니까 그것이 교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또한 각 교과가 지향하는 바, 또는 각 교과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론적인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을 성격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과는 현재까지 이 성격 파트에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제가 이제 건드려 드리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밑줄치면, 물론 중요한 부분만 밑줄쳐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국가교육과정이 어떤 문서인지는 한 번은 쭉 읽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나중에 공부를 쭉 하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제가 밑줄 치고 중요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린 부분을 따로 노트에 정리해 가게 되면 그것이 서머리가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공부하지 않고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자, 국어과는 일단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나마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초중고 공통과목인 국어는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국어과의 핵심 역량 6가지. 혹시라도 괄호치기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괄호치기를 기입형 시험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입형 아니면 서술형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답형 시험이라고 합니다. 서답형. 우리 시험이요. 근데 보통 시험 문제 보면 국어과의 6개의 핵심 역량 중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 정보 처리 역량, 괄호,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문화 역량, 자기성찰 역량, 가운데 뭐가 들어가게 이렇게 시험이 나오기도 해요. 되게 어처구니 없지만. 그래서 6가지 있다는 것을 한번 공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타 과목의 경우 이 교과 교육 역량이 시험에 나왔었다. 미술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혹시 국어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도록 하시고 6가지다. 6개 역량 적어두십시오. 이것은 교육과정 총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서 총론이 따로 있고 교과마다 여러 교과 위에 교육과정 총론이 있는데 총론에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론에 제시된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가 그대로 교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6가지를 나중에 이제 5주차 때 배울 거예요. 6가지를 국어 교과에 맞게, 국어는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게 또 중요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또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하고 국어로 어떤 자료들을 검색하고 막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큰 역량 아래에 6가지 국어 교과 역량이 있다는 거. 밑에서는 이런 첫 번째 비판적 사고 역량, 두 번째 자료 정보 활용 역량, 세 번째 의사소통 역량, 네 번째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다섯 번째 문화향 역량, 여섯 번째 자기성찰 개발 역량을 하나씩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의가 역량이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성격이 시험에 나온 적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다는 것만 한 번씩 요 정도는, 요 문단 정도는 읽어둘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부터. 네. 다음. 밑으로 내리게 되면 문단을 바꿔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어의 하위 영역은 해서 국어에서 뭘 가르치는지. 수학에서는 도형도 가르치고 다음에 덧셈 뺄셈도 가르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교과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어과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항의 5개 영역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5개 영역. 아까 핵심 역량은 몇 개였더라? 6개. 응? 근데 하위 영역은, 국어과 영역은 5개입니다. 원래 6개인데 듣기 말하기인데 듣기 말하기는 통합적인 거잖아요.
듣기만 계속하거나 말하기만 계속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상호작용적이니까 듣기 말하기 하나로 뭉쳤고 읽기 따로, 쓰기 따로, 문법 따로, 문학 따로 해가지고 5개 영역이 있다. 나중에 여기 내용체계랑 성취 기준이 이런 5개 영역의 바탕으로 해서 분리가 된다. 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 파트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표. 교육과정에서 두 번째 목표가 나옵니다. 목표 두 번째. 목표는 아이들이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어떠한 능력과 태도와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표는 혹시 교육학에서 블룸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 그 사람이 어떻게 분류했죠? 인지, 심동, 정의 또는 인지, 정의, 행동 뭐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표는 이렇게 총괄 목표가 있고 이걸 총괄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게 가나다에서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다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과도 공부하지만 교육과정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틀거리가 있구나 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목표는 보통 영역별로 아까 영역이 있었잖아요. 5개 영역. 영역별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아까 말했던 뭐 지식, 기능, 태도 또는 인지, 심동, 정의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제시된다. 그런데 맨 끝에 수로를 보면 이게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 기능. 맨 끝에는 지식, 맨 끝에는 태도 해가지고 가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능 목표, 나는 지식 목표, 다는 태도 목표. 그래서 국어과에서는 기능, 지식, 태도 또는 지식, 기능, 태도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세부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전 교육과정에 2009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이 1번이었고 기능이 2번, 즉 얘가 가, 나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지식보다는 현재 기능이라고 하는 실행적인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픽스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 그러니까는 물고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 물고기를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기능 목표가 앞으로 올라갔다는 점이 되게 특이합니다. 뭐, 별건 아닙니다.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창의해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다음에 여기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문법, 이런 거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영역이라고 그랬죠. 영역과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그래서 기능도 갖추고 지식도 갖추고 그다음에 국어를 되게 사랑하는 태도들을 갖추는 것이 우리 국어과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현재까지 이 성격과 목표는 국어과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 어느 교과는 성격에서 시험에 나오는 되게 주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한 번만 쓱 훑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뭐 3줄에서 6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6줄 넘었네, 근데. 하여튼, 국어과는 좀 크니까, 뭐 10줄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타나는 것이 제일 많은 거,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인데, 내용체계는 보통 한 페이지 또는 2페이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페이지도 나오는구나. 근데 국어과 같은 경우는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표가 3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5개의 표가 있죠? 자, 밑에 보니까 내용체계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떴대? 아까 5개 영역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5개 영역 적어놓습니다. 역시 내용체계도 5개 영역으로 11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요? 듣기, 말하기, 내용체계. 그 밑에는 읽기, 내용체계. 다음 페이지에는 쓰기, 내용체계. 그 밑에는 문법, 내용체계. 13페이지에는 문학, 내용체계 해서 5개의 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표를 외우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표와 관련지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듣기, 말하기, 내용체계 밑에 내용체계 동일한데 내용체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오늘 다 외우지 말고 오늘은 공부할 때 내용 체계라고 하는 것이 5개 영역별로 5개의 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핵심 개념이 뭘까?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용어죠, 용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들을 쭉 써놨고 그것을 조금 엮어가지고 줄글로 쓴 것이 일반화된 지식입니다.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핵심 요소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일반화된 지식,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알아야 될 핵심 개념을 학년별로 이렇게 나눠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학년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기능은 보시니까 여러 핵심 개념이 있는데 기능은 줄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 통으로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기능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고작용이니까 그런 것들이 듣기 말하기의 본질을 사용할 때도 공부할 때도 유형을 공부할 때도 듣기 말하기의 구성 요소를 공부할 때도 다 작용하므로 얘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으로 짜여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듣기 말하기에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가 중요합니다. 별표. 목적에 따른 담화형에서 목적의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죠? 물론 많죠. 뭐 사과하는 말을 할 때, 다음에 칭찬하는 말을 할 때, 그렇게 세부적인 거 목적이 있지만 크게 보면 목적이 3가지입니다. 정보 전달, 별표, 설득, 별표, 친교 및 정서 표현, 별표. 예를 들어서 설명문이라고 하면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중에 뭘까요? 그렇죠. 정보 전달이죠. 설득은 어떤 줄글이 있을까? 논설문. 또는 이게 듣기 말하기니까 어떤 듣기 말하기 요소가 설득 요소가 있느냐? 뭐 연설문 같은 거. 해주십시오! 막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설득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친교 및 정서 표현은 뭐냐면 문학작품을 읽거나 또는 문학작품이 줄글이 아니라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때 친교라는 정서 표현, 편지 글을 쓰거나 그런 것들은 다 친교 및 정서 표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3개. 이게 뭐다? 목적에 따라서 듣기 말하기의 장르가, 담화가 어떻게 유형으로 짜여져 있는지에 대한 것. 또는 밑에 보시면 듣기 말하기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듣기 말하기 할 때 누가 듣기 말하기를 하죠? 그렇죠.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하고 말하는 사람을 화자. 그다음에 둘이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뭐라고 한다? 맥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정도가 당연히 듣기 말하기의 구성 요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특이한 것은 맨 밑에 보면 듣기 말하기의 전략 중 상위 인지 전략이 있는데 상위 인지 전략 별표 영어로 메타 코그니션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상위 인지 전략 또는 메타 인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나의 사고작용을 관장하는 또는 나의 사고를 사고하는 평가하는 그런 요소로 요즘 교육과정에서 되게 중시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듣기 말하기는 뭐 그리 중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를 통해서 내용 체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읽기는 역시 읽기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많은 부분을 읽기에 할애하니까요. 시험에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듣기 말하 마찬가지로 본질, 유형 똑같은데요. 똑같은 거는 이제 중요한 거니까 한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읽기의 방법 별표. 읽기의 방법에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사실적이에, 추론적이에, 비판적이에, 창의적이에. 여러분 줄글을 쭉 읽다 보면 우리 행간을 읽는다는 거죠. 행간.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행간 읽기라고 합니다. 그걸 추론이라고 하죠. 근데 추론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뭐 그런 말 했다면서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거기 중동에 가가지고 뭐 이명 계약 뭐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막 물어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자꾸 물어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고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그 말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 그 의도를 비판하느냐 또는 옹호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줄글에 대한 것들은 사실적 이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숨겨진 뜻 그것을 추론적 이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의도를 파악했으면 의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것을 비판적 이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읽기의 3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판적 이해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2016년. 근데 이때까지 저 비판적이라는 키워드는 평가 파트, 여기 있잖아요. 평가, 교사서 평가 파트. 평가 파트에 있던 키워드인데 현재는 2015 교육과정에 이쪽 내용 성취, 내용 체계에 나타난 것이라서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창의적 이해 별표. 창의적 이해는 2015 교육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읽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까지만 있었고 그 중에서 비판적 괄호치기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현재는 창의적 이해까지 있으니까 한 번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또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몇 년 지나서 또 나오는데 가급적 그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이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시험 문제 나왔다면 여기가 안 나오는 것이고 여기가 안 나오고 뭐 이쪽에 시험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거 나온 거 바로 옆에 있는 거가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는 그것도 공부하고 왜냐면 몇 년 후에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바로 이웃한 거를 암기하도록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저도 여러분처럼 시험 봤잖아요. 그렇죠? 충북 시험 봐가지고 저는 수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공부 방법을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공부한다? 기출을 외우고 기출 바로 이웃 인접한 것을 공부한다.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거. 새롭게 추가됐다는 것은 현재 트렌드를 잘 반영해가지고 공부시킨다는 거니까. 이전에 중요하지 않던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쓰기 영역입니다. 쓰기 영역은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보더라도 국어과에서는 내용 체계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 바로 몇 달 전에, 2달 전에 독자와 교류하기라는 7글자를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나왔을까요? 쓰기 영역에 기능 이렇게 몇 개지를 주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나왔다는 거죠. 무섭죠?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국어과는 성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목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내용 체계가 중요하거나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맵을 짜는 겁니다. 어떤 교과는 얘가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뭐 하는데 얘는 내용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 왜? 시험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겠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밑에 문법으로 내려가면 문법도 똑같이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나와 있는데 핵심 개념이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2016 기출이라고 이게 뭐야? 관용 표현이라는 것이 있네. 근데 이거는 내용 체계의 시험 문제로 나왔다기보다는 관용 표현이 뭔지 아시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 그죠? 예를 들어 손이 모자라다 뭐 이렇게 하면 손이 모자란다는 것이 손이 짧다는 말이 아니라 뭐야? 일손이 모자라다는 거잖아. 그치?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런 표현들을 보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라고 해서 관용자를 쓰는 것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내용 체계를 물어봤다기보다는 요 관용이란 말의 뜻을 물어본 거니까 내용 체계 문제는 아닙니다. 뭐예요? 성취 기준의 문제인 거죠. 왜냐면 관용 표현에 대한 성취 기준. 여기 있는 내용 요소가 나중에 다 뭐로 바뀌느냐? 성취 기준으로 풀어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하여튼 어떻게 뜨거나 하여튼 관용이라는 키워드는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교육과정에서 성격 목표보다는 내용 체계가 중요하다. 뭐인 경우에? 국어과인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학도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내용 체계가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쭉 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문학 파트는 아직 내용 체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딱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거 성격, 목표, 내용 체계를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 중에 얘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얘를 조금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고, 다음에 이 내용 체계를 이제 쭉쭉쭉 풀어쓴 거, 이 몰입하기란 무엇인지 또는 가치 있는 내용의 언어적 표현이란 무엇인지 또는 저기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취 기준이다. 성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성취 기준. 성취 기준도 여기 써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각 영역의 하위 범주별로 교사학습 평가에 관한 사항을 덧붙였다. 교사학습과 평가에 대한 사항은 4번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큰 항목이었는데 각각의 성취 기준을 가르칠 때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띄어서 여기다가 이제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성취 기준만 따로 있고 교사학습 평가는 쭉 이게 되게 길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일반적인 것만 남겨놓고 각 성취 기준별로 교사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덧붙였는데 이게 2015 교육과정의 변화입니다. 새롭게 나타난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다음에 뒤에 보시면 성취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학령 성취 기준이 있고 듣기 말하기의 영역 성취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그의 밑에 학습 요소 해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국 0101은 무엇이냐면 1, 2학년 국어과에서 1번 영역이 뭐야? 듣기 말하기야. 그러면 02는 뭘까? 읽기. 03은 쓰기 뭐 이렇게.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의 1번은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 말하는데 이게 성취 기준이에요. 성취 기준. 성취 기준 밑에는 성취 기준 해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듣기 말하기가 더 중요해서 01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5가지 영역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읽기입니다. 읽기가 제일 많은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읽기를 먼저 하지 않고 듣기 말하기 먼저 했으니까 이 순서가 중요도 순서는 아니다. 또는 이 1, 2, 3, 4 그러면 듣기 말하기 안에서는 이 1, 2, 3, 4, 5가 중요도 순위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어디에 나왔느냐, 바로 전에 13페이지 이런 말이 있죠. 성취 기준의 제시 순서는 대체로 내용 체계의 순서를 따르는데 내용 체계를 풀어 쓴 것이 성취 기준이니까 이 순서가 교사학습의 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중요도 순서도 아니다라는 거죠. 또는 어떤 성취 기준은 해설이 좀 붙어 있고 좀 많고 어떤 성취 기준은 해설이 없고 또는 조금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해설의 제시 여부가 내용의 경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교사는 창의적으로 재구성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이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적인 틀을 보니까 1, 2학년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1학년 전 영역 1번 듣기 말하기, 2번 읽기, 3번 쓰기, 4번 문법, 5번 문학 영역을 다 공부했을 때 이런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듣기 말하기 성취 기준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국 0101부터 2국 0106까지 6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밑에 성취 기준 해설 보면 2국 0101에는 해설이 있는데 바로 다음이 2국 0103으로 해서 2국 0102라는 성취 기준에 대한 뭐는 없어요? 해설은 없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2번 일이 일어날 순서를 고려하여 듣고 말한다는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해설의 유무가 성취 기준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니까. 알겠죠? 네,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 2학년 듣기 말하기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읽기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도 이제 읽기도 뭐 어떻게 알았어요? 위에 성취 기준이 이렇게 4가지로 5가지로 잡혀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성취 기준에 대한 성취 기준 한 번씩 쭉 읽어봐야 돼요. 성취 기준은 보라색으로 있으니까 제가 보라색 좋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를 가지고 성취 기준 해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 이거 잘 보십시오. 16페이지 성취기준 해설로 갑니다. 16페이지 성취기준 해설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입니다. 띄어읽기를 할 때는 어절, 문장부호 다음 주어부와 수어부를 단위로 해서 띄어읽을 수 있는데 어절, 이거 국어과에만 쓰는 용어 맞습니까? 그렇죠. 수학과에서 어절이라는 말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설정하였다 이런 말은 수학과도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어절이란 말은 또는 문장부호란 말은 주어부, 서술어부 이런 것들은 국어과 아니면 영어과. 영어과는 이제 서브젝트라는 말을 쓰지 주어부라고 안 쓰겠지. 요런 특수용어, 요런 것들을 뭐라 그러는데 요런 것들을 용어라고 하죠. 용어. 용어가 시험 문제 1순위입니다. 1순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용어를 암기하는 것은 또는 이해하는 것은 학생의 몫일 수 있어요. 교사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근데 교사는 이런 용어를 그냥 암기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용어를 이해시키고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교사입니까? 그렇죠. 후자죠. 내가 어절이 무언지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는 국어 교육과가 아니라 그냥 국어과들도 다 알아.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 다 알죠. 어절이 무엇인지. 교사라면 그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이들 용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별표. 애들한테 어절을 가르치면서 띄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어절 같이 따라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1순위인데 얘는 0순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용어는 1순위고 지도 방법 있지. 연역적으로 가르치세요. 귀납적으로 가르치세요. 용어도 가르치고 가르치세요. 또는 용어는 가르치지 말고 예시로만 가르치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0순위란 말이야. 이게 더 중요해. 왜? 우리는 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교수할 사람이니까. 교수 학습의 교수. 대학 교수 말고. 에? 알겠죠? 또는 쉬는 지점과 쉼의 길이에 의해서 읽도록 하는데 여기 중점. 야, 교육 과정에서 중점을 두라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어떻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뭐 특히 뭐 반드시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객관식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띄어읽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성취 기준 해설한 다음에 밑에 보면 답은 뭐가 나와? 이러한 성취 기준을 가르칠 때 유의할 사항, 즉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또는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아까 하나 나왔지 뭐? 용어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유의사항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애들한테 막 어절 1학년한테 어절 따라해보세요.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다음 중 틀린 교사를 골라내고 왜 그런지 쓰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박 교사가 틀렸어요. 왜냐면 어절이라는 용어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알겠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근데 밑에 보면 그렇게 비슷한 또 다른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띄어읽기를 지도할 때는 내가 먼저 이렇게 이거 보기 전에 내가 한번 여러분을 한번 속여볼게. 띄어읽기를 지도할 때는 혼자 읽기보다는 아이들의 협동적인 교수를 위해서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진짜 뭐 협동하고 뭐 그러니까 좋은 것 같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보세요. 다 같이 읽기보다는 혼자 읽기를 하도록 하라는 말이 있대. 왜? 다 같이 읽으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냥 따라하고 묻혀서 갔기 때문에. 그럼 애들이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따라서 우리는 협동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하에서도 혼자 읽기를 한다는 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이 읽으면 좋지 뭐. 합창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과정에서는 그러지 마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했다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반드시 솎아내고 이유를 댈 수 있어야겠다. 아셨죠? 다음. 이게 중요한 말 나오네요. 맨 밑에 보라색 글자가 있습니다. 2번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2번 동그라미입니다.
글자, 낱말, 문장, 소리 내어 읽기를 평가할 때는 음운 변동이 없는 말의 문장을 주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애들한테 너무 막 어려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거, 막 국외음화 일어나고 막 그런 거 가르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음운 변동을 다루더라 이렇게 했잖아. 만약에 1, 2학년에서 다룬다면 연음이나 경음화, 즉 된소리 대기 위주로 다루라고요. 국외음화니 자음동안이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연음 두 글자 쓰는 것이 2014년 기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번 시험 문제에 또 나올 확률이 높다. 기억하십시오. 연음. 그때 뭐였냐면 어떻게 발음해요? 마시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이게 앞 그 형태소에 그쵸 앞 음절에 종성이 뒤 음절이 모음일 때 초성이 없을 때 이동하는 현상이죠. 마시 이거 연음이라고 했잖아. 요걸 보고 이게 무슨 현상이 이게 해서 연음 두 글자 쓰는 것이 1점짜리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 연음 또 나올까? 아니야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된소리 대기. 알았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지도서를 볼 때 강론을 볼 때 된소리 대기에서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쓰기 갑니다. 쓰기도 5가지가 있네요. 1학년 03, 0101부터 0301부터 29, 0305까지 5가지가 있다. 근데 뭐 내용은 별로 없고 특이한 점은 18쪽 18쪽에 보면 반복되는 어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4번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4번 동그라미 보면 맨 끝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놀이 활동 중심으로 교사학습 진행하라고 했죠.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7번에 보면 쓰기를 처음 진행하는 단계이므로 최대한 활동 놀이 중심 똑같은 말을 약간 바꿨었네. 그래서 반복되는 거 하여튼 교육과정에서 반복되는 거 있죠. 반복.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특히 이런 말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반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또는 뭐뭐보다는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가지고 시험에 나오니까 그거 잘 보도록 하세요. 다음 문법입니다. 자 문법은 매해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꼭 알아야 될 텐데 문법은 용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글 자모, 자음, 모음 또는 소릿값, 사이시옷 같은 거. 그다음에 소리와 표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이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이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가지고 소리와 표기가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어디에서? 국어과에서. 이 정도는 용어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어법이 어디 나오느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29042, 즉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쓴다 해서 네 번째 줄 보십시오. 점차 학습 범위를 확장하여 소리와 표기에 일치하진 낱말을 어떻게 다? 어법에 바뀌어요. 어법 있잖아. 어법. 소리와 표기. 이런 것들 있다는 것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또 나왔네. 밑에 4번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4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4번. 여기에 뭐뭐보다는 뭐뭐가 있다. 여기 봐봐요. 문장에 따라 알맞은 문장 부호 사용하기를 지도하는 그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대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과 같은 용어를 노출할 필요는 없다잖아. 이거 지양하라고. 대신 문장에 따라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가 일어나는 양상을 알게 하네. 이건 중요하네요. 마침표 딱 지어지면 이거는 평서문과 같은 것이네. 용어는 않더라도 그냥 풀어 쓰는 말. 그다음에 물음표 나타나면 이거는 질문하는 말 이렇게 알도록 하라는 거죠. 또는 쉼표는 필요하면 같이 지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문장부호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중요했고 20쪽 문학 1학년 학생들이 뭐 문학작품 읽고 막 그러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또는 문학을 창작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잖아요. 나도 문학을 창작 못하는데. 그런데 아이들 수준에서 문학 창작은 어떤 것이냐 여기 잠깐 보면 밑에
성취기준 해설 290503 두 번째 나온 성취기준 해설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의성어의태어, 두운과 가군, 율격, 언어유희. 언어유희가 뭔지 알죠? 공장장은 뭐 공장장이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끝말잇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문학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성어의태어,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1순위 용어죠. 그다음에 두운이나 가군. 그렇죠. 시에서 중요한 요소니까. 특히 가군은 라임이라고 영어로도 알아야 됩니다. 라임. 시험에 또 나왔잖아, 이게. 응? 라임이. 2018. 언어유희는 펀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영어 교과에서. 얘는 영어 교과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국어만 해야지, 국어만 하면 교사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영어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5가지 영역에 대해서 1, 2학년 성취기준 나온 다음에 맨 끝에 뭐가 나올까? 이거 봐. 다음 페이지 보면 국어 자료에 의해서 1, 2학년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써놨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봤으니까 1, 2학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교육과정은 이런 것이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해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틀을 딱 잡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봤다? 성격, 그다음에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인데 그 중에서 1, 2학년까지 봤다. 이제 뭘 봐야 될까? 3, 4학년도 보고 5, 6학년도 보고 교사 쓴 및 평가의 방향도 볼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중요했다? 성격 목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내용체계요. 딥다 중요했고 성취기준도 많이 중요한 것들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수학이라면 뭐 각, 더하기, 빼기, 평균 이런 용어가 중요할 거 아니야. 과학이라면 응결 또는 포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미술이라면 뭐가 중요할까? 조형 요소, 즉 선, 뭐 양감 뭐 이런 것이 중요할 거 아니야. 명암. 근데 영순위는 무엇이다? 지도 방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근데 교육과정에 보면 뭐뭐보다는 뭐뭐 해라 또는 반복이 되는 어구, 특기가 붙은 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틀과 교육과정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했다가 나머지 22쪽부터 3, 4학년, 5, 6학년 성취기준을 볼 때 참고하면서 봐야 되겠고 또 그러한 것들은 다른 교과의 교육과정을 볼 때도 중요시 해야 된다. 잠깐 쉬었다가 교육과정의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